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다양한 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칼과 방패, 그리고 창과 활 등이 개발되었고, 더 나아가 총, 폭탄 등이 개발되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생화학 무기에 더하여 원자폭탄까지 개발되는 등 무기 개발은 끝없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 중에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동물의 능력을 활용한 사례도 있는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 낙타, 코끼리 등이 전쟁 수행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그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동물의 활용은 과학의 발전과 함께 기계장치로 대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또 다른 방법으로 동물을 활용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박쥐입니다. 2년 넘게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난 2013년에 발생한 메르스, 2003년 사스까지, 이들은 모두 박쥐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되는 바이러스입니다. 박쥐임에게 바이러스가 주는 고통은 주기적으로 우리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무기가 박쥐임에게 바이러스를 이용한 것이냐고요?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중 고안 개발된 박쥐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인들은 분노했고, 애국심에 불타던 미국인들은 다양한 전쟁 아이디어를 국립국방연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수된 다양한 의견들은 대부분 실효성이 떨어지는 아이디어였는데, 이 중에서 특이하고도 재미난 아이디어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박쥐를 이용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진주만 공습 당시 펜실베니아 치과의사인 아담스는 뉴멕시코주 남동쪽 칼즈베드 도시 근방에 위치한 칼즈베드 동굴 국립공원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동굴 탐험 및 100만 마리에 이르는 박쥐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휴가 중 진주만 공습 뉴스를 들은 아담스는 일본에게 보복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인 1942년 1월 12일, 그는 백악관으로 그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보냅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박쥐에 소위탄을 매달아 일본의 도시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체로 내부에 천여 개의 작은 방이 있는 용기를 사용합니다. 이 작은 방에는 시한장치가 달린 소위탄을 매단 박쥐가 동면 상태로 한 마리씩 들어 있습니다. 이 용기를 일몰 이후에 항공기에서 낙하산에 매달아 투하하면 떨어지면서 용기가 자동적으로 열려 박쥐들이 방 밖으로 배출됩니다. 동면에서 깨어난 박쥐는 날아서 반경 32에서 64km 이내의 일본 가옥 처마 밑으로 들어가고, 이때 시한장치가 작동해 소위탄이 격발되면 대부분이 목조 건물인 일본 가옥들은 활활 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립국방연구위원회는 이 아이디어의 연구 가치를 인정했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승인까지 받으면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훗날 프로젝트 엑스레이라 명명되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아담스는 인력을 모아 박쥐폭탄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박쥐들을 생포해 가능성을 검토했고, 여러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이 임무에 동원될 박쥐로 멕시코 꼬리 박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 보통 체중이 14g 정도인 이 박쥐는 15에서 18g 정도의 짐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박쥐에 매달 폭탄의 무게도 18g 이하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폭탄으로는 당대의 최신 병기인 네이팜탄이 선택되었는데, 네이팜은 휘발유에 알루미늄 성분을 섞어 만든 젤리 형태의 혼합물로 미군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개발한 소위탄의 일종입니다. 이 무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잔혹한 살상 무기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주로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3,000도씨의 고열을 내면서 일대를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고 사람을 타 죽게 하거나 질식하여 죽게 합니다. 투하된 지역은 일순간에 초토화되면서 모든 생명체를 말살시키는 비인도적인 무기로 현재는 국제사회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이팜탄의 위력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 장의 사진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의 닉 우트 기자가 1973년 베트남전 당시 촬영한 사진은 미군이 한 마을에 네이팜탄을 투하해 온 마을이 불길에 휩싸인 상황에서 불길 속을 급에 질린 한 소녀가 울부짖으며 알몸으로 뛰쳐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런 무서운 위력을 지닌 네이팜은 H2 단위라고 불리는 작은 셀룰로스 용기에 담겨 접착제로 박쥐의 배에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두 가지 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쥐들이 투하되어 배출될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동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냉동 큐브 운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폭탄 운반체는 길이가 약 1.5m인 판금 튜브였습니다. 튜브 내부에는 직경이 76cm인 26개의 원형 트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폭탄 운반체는 1040마리의 박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박쥐들을 적정 고도에서 자동적으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는 1200m 고도에서 낙하산이 펼쳐지게 되고 이때 측면의 뚜껑이 열려 박쥐들을 배출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생한 박쥐폭탄은 실제 테스트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1943년 12월부터 실행된 테스트에서 30여 차례의 실험을 했지만 실험 과정에서 상당수의 박쥐들이 인공 동면에서 깨어나지 못하기도 했고 잘못된 타격으로 육군 비행장에 화재를 발생시키는 등 보완이 필요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더 많은 테스트가 1944년 중반으로 예정되었지만 이 박쥐폭탄 프로젝트는 미 해군 원수 어니스트 J. 킹에 의해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당시 금액으로 미화 200만 달러의 연구 예산이 투입된 이유였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무산된 이유는 연구 개발 속도가 느려 1945년 중반까지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은 그해 11월 일본 본토 상륙전을 실행할 계획이었고 박쥐폭탄에 비해 원자폭탄의 연구 개발이 더욱 빠르게 진척된 점도 박쥐폭탄 프로젝트의 취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 총책임자 애덤스는 박쥐폭탄이야말로 더 적은 미군과 일본군의 희생으로도 일본의 항복을 얻어낼 수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